자, 11페이지 볼까요? 거기 보니까 이제 주거분리와 여과작용이란 게 있는데, 우리 이제 여과작용이란 용어 한번 잠깐 들어볼 거예요. 여과. 여과란 용어는 들어봤을 것 같아요. 어디서 들어봤을까? 정수기? 뭔가 걸러주는 게 여과예요. 걸러주는 게. 근데 이제 이제 걸러주는 게 여과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향 여과라는 용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향 여과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하향 여과, 상향 여과라는 용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주택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주택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그냥 한번 감을 한번 찍어보는 거야. 하향 여과하고 상향 여과는 주택의 어떤 물리적인, 기능적인 상태가 둘 중에 하나는 더 좋아졌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 하나는 더 안 좋아졌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떤 게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상향은 이거고 하향은 이걸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안 좋아지는 건데,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요. 고가주택이 있대요. 고가주택 또는 고가주택 지역이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예.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이제 처음에는 고가주택 지역인데 또는 고가주택인데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거를 유지수선하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의 질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주택의 질이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나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새 것이 시간이 지나는데 방치하면 점차 한 것이 된다. 요걸 갖다가 이제 주택의 하향 여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상향 여과는 저가주택 또는 저가주택 지역이 있대요. 근데 이걸 갖다가 유지, 수선, 보수 또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하게 된다면 질이 좋은 고가주택 또는 고가주택 지역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걸 갖다가 상향 여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념을 한번 들어봤는데, 우리는 이 주택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데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은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하고 누가 더 사람이 숫자가 많을 것 같아요? 당연히 서민 저소득층이 더 많겠죠. 우리 시험의 주된 대상은 이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상향 여과, 하향 여과 중에 뭐가 이제 시험에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 찍는 것도 너무 힘들어?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는 저가주택이 우리 시험엔 중요해요. 근데 있잖아요. 어디 보면 하향 여과고 상향 여과고 어떤 게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이냐면 하향 여과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새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헌 것이 되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저소득층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볼래요?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는 이 저가주택 지역은, 이 저가주택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들은 저소득층 소유자는 거의 없고 저소득층 임차인이 대부분 아닌가요? 우리 이 시내에 보니까 좀 오래된 구도심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이 안에. 그러면 도심지 내에 오래된 구도심은 주거환경이 안 좋죠. 그럼 저소득층이 살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소유자일까요? 아닙니다. 도심지대에 오래된 구도심은 언제든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땅값이 싸겠어, 비싸겠어? 물론 이제 완전히 개발된 지역보다는 싸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땅값이 비싸지 않겠습니까? 조만간에 언젠가는 재건축, 재개발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소득층 소유자가 아니고 대부분 임차자고, 진짜 소유자는 좋은 데 살고 있는 돈 많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지역을 싹 쓸어버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의지로, 능력으로 그게 되겠어요? 아니죠. 행정당국의 어떤 도시계에 의해서 또는 진짜 소유자 조합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하고 이 사람도 결국 쫓겨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향 여과는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뭐가 자연스러운 모습이냐면 하향 여과가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향 여과를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네. 다음, 이제 주거부지라는 용어가 나와요. 주거부지. 주거부지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섞이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다. 이걸 이제 주거분리라고 하는데, 하면서 요 용어 한번 볼게요.
외부 효과라는 용어가 있어요. 외부 효과. 자, 읽어보세요. 시작.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말 그대로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효과래요. 그러면 어디? 자동차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 있어요. 자동차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자동차는 움직인다. 움직이죠. 그러면 자동차가 있는데 똑같은 자동차인데 저기 호수공원 옆에 쾌적한 호수공원 옆에 주차돼 있을 때하고 쓰레기 매립장 옆에 주차돼 있을 때하고 차 가격은 서로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렇죠. 차는 움직이기 때문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주변 지역의 환경은 차량 가치에 전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는 외부 효과라는 게 발생하지 않는데 근데 토지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토지는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내 땅은 멀쩡한데 내 땅 옆에 좋은 학교라든지 공원이 들어서면 이걸로부터 나에게 그러니까 내 부동산의 가격도 덩달아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경우는 나한테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 그걸 갖다가 정의 여부 효과다라고 부릅니다. 정의 여부 효과. 반면에 내 땅 그대로인데 내 땅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딱 들어서 버렸대. 그 악취가 너무 진동을 한대. 그러면 야, 토지야. 냄새난다. 딴 데로 가자 하고 이동시킬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그러면 토지 옆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토지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러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그런 경우를 부예부 효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부예부 효과. 자, 그러면 어디 이거 한번 볼까요? 고소득층 주택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저소득층 주택지역인데, 자, 어딜 가도 한 동네에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이 섞이는 동네는 없습니다. 고가주택은 고가주택끼리, 저가주택은 저가주택끼리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따로따로. 자, 그럼 볼래요? 네, 자,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그럼 이 고소득층 주택지역에 사는 사람은 갑돌이에 살고 있는데, 자기 살고 있는데 바로 옆에 좋은 학교도 있고, 아랫집 사는 사람 변호사, 윗집 사는 사람 판사,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러면 현재 갑돌이는 이 고소득층 주택지역 내에 살고 있는 갑돌이는 현재의 주거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겠어요? 불만족하겠어요? 대단히 만족하겠죠. 나 여기 사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고가주택 지역 내에서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긍정적인 프라이드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다음. 을돌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저가주택 지역이에요. 자기도 못 사는데 앞집도 뒷집도 다 못 살아. 자기도 못 살고 힘들어 죽겠는데 뒷집 할머니는 자꾸 돈 빌려달라고 막 오고 그래. 그리고 여기는 가로등도 막 깨져 있고 뭐 교육 환경도 좀 그렇고 그래서 어디 나가서 나 여기 살아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저가주택 지역은 서로에게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해서 부의 물과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해요. 잠깐 스톱. 다음.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또 여기는 저소득층 주택지역이고 여기는 고소득층 주택지역이에요. 그래서 둘 사이에 이렇게 경계가 있대. 경계가 있는데 어디? 요 지역 볼래요? 요 지역? 요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C라고 한번 있고 C. 이 C 지역은 어떻게 읽어주냐면요. C 지역은 저소득층 C 지역은 고소득층 과의 경계 인접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읽어주고요. 여기를 D라고 한번 볼게요. D. D는 저소득층 과의 경계 지역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읽어주는데요. 이제 아마 처음 공부하시면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누구와의 경계 지역이라고 나왔을 때 어디? C는 말이죠. C는 지금 요 지역.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박스 쳤어요. 노란색 박스 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예,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가장 고소득층 지역과 가깝다 해서 C지역은 저소득층이 바라봤을 때 고소득층과 가장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고, D는요, D는 고소득층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고소득층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지역 내에서 고소득층이 바라봤을 때 누구랑? 저소득층하고 가장 가깝다 해서 고소득층이 바라봤을 때 저소득층과 가장 인접, 경계한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약간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러나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하다 보면 안 헷갈려.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떨어지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내년 공부하면 안 헷갈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전혀 문제는 안 돼. 자, 근데 이제 보자고요. 우리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돈 많은 친구들 옆에 따라다니면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죠. 얻는 것은 뭐예요? 자존심이 뭉개지는 거죠. 응? 돈 많은 친구들 옆에 따라다니면 대신에 뭐 밥도 얻어먹고 술도 얻어먹고 뭐 야, 나 이번에 가방 새로 샀는데 이게 쓰기 싫은데 쓸래? 그럼 너 줘, 고마워. 이렇게. 그러면 고소득층 옆에 따라다니면 잃는 게 많아요, 얻는 게 많아요? 얻는 게 많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돈이 없는 저소득층 옆에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밥을 먹어도 술을 먹어도 계속 내가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아.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층이 바라봤을 때 고소득층하고 가까이 붙어 있으면 교육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바라봤을 때는 얻는 게 많아, 잃는 게 많아? 얻는 게 많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의 우효과가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고소득층이 바라봤을 때는 자기들끼리 어울려 살고 싶은데 저소득층 지역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이 지역은 고소득층이 바라봤을 때 좋은 지역, 안 좋은 지역? 안 좋은 지역이죠. 그렇죠? 이건 그래서 무슨 외부효과? 부외부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자 이게 아니고, 자, 스톱.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기 지역은 고소득층 주택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그럼 고소득층 주택지역은 정의부가 나타나는 거 맞죠? 그렇죠? 네. 고소득층 주택지역은 정의부가 나타나요. 네. 반면에 여기는 저소득층 주택지역이죠? 그러면 저소득층 주택지역은 부예부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맞죠? 여기는 고소득층과 인접한 지역이야. 무슨 예부일까? 정예부일까? 여기는 저소득층과 인접한 지역이야. 무슨 예부일까? 부예부일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고소득층 주택지역이라고 나오든지 또는 고소득층하고 인접한 주택지역이라고 나오든지 고소득층 차고 나오면 무슨 예부일까? 정예부일까? 저소득층 주택지역이라고 나오든지 저소득층과 인접한 주택지역이라고 나오든지 저소득층 차고 나오면 무슨 예부일까? 부예부일까? 그렇게 그냥 찍어버리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스킬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시험장에서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지고 문장을 이렇게 보면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험이 짧은 시간 내에 답을 골라내라고 압박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 시험 시스템상.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을 많이 틀려서 실수를 많이 해서 시험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을 나중에 써먹으면 딱 보자마자 이건 정, 부 그냥 찍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읽어볼게요. 다시. 이거든 저거든 고소득층 가지고 뭔가 이야기하면 뭐라고? 정예부효과. 저소득층 가지고 이야기하면 부예부효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또 넘겨볼까요? 이제 넘겨보면 정부의 시장 개입과 공공재란 말이 있어요. 정부의 시장 개입과 공공재. 네. 어디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 어디 볼게요. 이 그림 이제 잠깐 보니까 어디 부동산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거래도 이루어지고 뭐 가격도 결정되고 뭔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만약에 이 시장에서 문제가 꽝 하고 터졌대요. 그러면
요 문제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다 해서 부동산 문제다 그래요. 네. 부동산 문제.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주택 가격이 너무 급등한다. 토지가 부족한다. 뭐 토지 이용을 엉망으로 한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그런 건 이야기할 필요 없고. 예. 이 부동산 문제가 나타난대. 근데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보는 거예요. 정부가 보니까 시장에서 나타나는 이 문제가 가만 놔둬도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면 굳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개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정부 보니까 가만히 놔두면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더래. 그럼 정부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 그걸 갖다가 정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책이다.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책이라고 하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대요. 예, 암기하는 건 아닌데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다시 정부가 시장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걸 뭘 한다? 정책. 근데 정책은 거기 보니까 두 가지가 있네. 하나는 정치적인 측면, 정치적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두 가지가. 근데 이제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효율성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흔히 사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회 목표는 뭐 효율성이 될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이 제가 집권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야를 요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당선이 된 거야. 그럼 그건 앞으로 이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의 합의된 약속이거든요.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사회 목표 중에 형평성을 가지고 접근할 겁니다. 뭘 가지고요? 형평성. 이제 좀 이따 하고. 다음. 경제적 기능,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에 개입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도 한대요. 예. 근데 실패가 이제 이거 말고 또 시험에 나오는 게 있어요. 정부 실패란 말도 있거든요. 그냥 흘려 들은 거야. 시장 실패는 우리 기본서에는 뭐 이렇게 나와.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사실은 시장 실패는 시장이 지 기능을 못해서 실패한 게 시장 실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이 실패하면 시장 실패고 여기 지금 뭐라 써놨습니까? 정부 실패란 것은 정부가 잘해보려고 시장에 개입했는데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겠습니까? 그걸 갖다 정부 실패라고 그래. 그러니까 쉬고 그냥 이러면 돼. 시장이 실패하면 무슨 실패? 시장 실패. 정부가 실패하면 정부 실패. 시험에 떨어지면 시험 실패.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됐고. 우리 이 형평성 가지고 잠깐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형평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직적 형평성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수평적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게 수직의 수평이에요. 요거는 수직이죠. 이거 헷갈리신 분 가방 싸고 나가야 돼. 합격 가능성이 거기 없다고 보면 돼요. 수평. A하고 B하고 수평적 관계래. 둘이 똑같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A는 연봉이 4천이에요. B도 연봉이 4천이야. 2억짜리 주택에 살아. 2억짜리 주택에 살아. 둘이 처한 상황이 똑같습니까? 맞죠? 연봉도 똑같고 주택도 똑같은 데 사니까 이거 수평이야. 그러면 똑같은 놈은 똑같이 해야 된대. 그럼 세율을 적용해도 요놈도 5%, 요놈도 5% 똑같이 하는 거. 지원을 해도 규제를 해도 똑같이 하는 거. 그게 수평적 형평성인데 우리 시험과는 전혀 무관하고 우리 시험은 딱히 수직적 형평성이란 말을 앞으로 쓰지 않더라도 요겁니다. 수직은 요게 수직이죠? 그러면 어디? 갑돌이하고 을돌이하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갑돌이 연봉 7천, 을돌이 3천 다르죠? 갑돌이 고가주택, 을돌이 저가주택 다르죠? 수직이라는 것은 서로 소득과 관련돼서 격차가 있다. 다르다. 그러면 차등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세율을 어디? 월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하고 월소득이 70만 원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과 70만 원은 소득 격차가 있는 거 맞죠? 예, 그죠?
근데 정부가 야 무조건 소득세율은 소득의 10%야 해버리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월소득 1,000만 원인 사람은 세율 10% 적용하면 세금 얼마 내요? 100만 원 이나 내죠. 근데 월소득 70만 원인 사람은 세율 10% 적용하면 얼마 내? 7만 원밖에 안 내죠. 방금 이 소리는 잘 사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나는 세금 많이 내지 않냐? 니네들 조금밖에 안 내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애국자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월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은 세금 10% 내도 아직도 쓸 수 있는 돈이 900만 원이나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이나 세금 내도. 근데 월소득 70만 원인 사람은 70만 원 가지고도 살기 힘든데 그 세금을 10% 떼가잖아요. 63만 원 가지고 더 살기 힘들어.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이놈아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이런 접근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고소득층은 세율을 높여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돼요. 고가주택도 마찬가지. 저소득층은 세율을 낮춰서 면제해 준다든지 세율을 더 낮춰줘야 돼. 저가주택 이런 것들. 그래서 소득의 격차에 따라서 주택 가격의 차이에 따라서 세율을 똑같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달리 적용하는 거 있죠? 예, 이게 바로 수직적 형평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면 차등 접근해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앞으로 이 소리도 잘 안 나와. 근데 이런 개념 속에서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 고가주택, 저가주택, 고소득층, 저소득층 서로 소득 격차가 나는 사람들에게는 따로따로 적용한다. 그걸 갖다가 형평성이다라고 감을 하나 잡아두시기 바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게 이제 나중에 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또 크게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일단 놔두고 이제 그게 이제 보니까 바로 밑에 공공재란 말이 있어요. 공공재. 공공재란 말 보이세요? 공공재는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치안, 국방, 학교도 만들어줘야 되고 뭐 소방, 뭐 다리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사실은 그게 말이 잘못된 거야.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준다가 아니지. 이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내는 돈 가지고 국가가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대신 집행을 해주는 것 뿐이지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베풀어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예. 뭐 요즘에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뭐다, 2조는 뭐다, 뭐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막 이런 소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베풀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돈 모아서 집행만 대신 해줄 뿐입니다. 어쨌든 그런 걸 공공재라고 그래요. 공공재. 정치, 국방, 치안, 소방, 교량, 학교 이런 것들을. 자, 그런데 그런 게 이제 공공재인데 시험에는 공공재의 개념들은 나오는데 그런 오답이 절대 나오는 게 아니고 공공재의 특징 중에 몇 가지 용어를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특징 중에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기역에 뭐가 나오냐면 무임승차자 비배제성 나옵니까? 그렇죠? 예, 이거 먼저 이야기합시다. 승차. 택시 타는 거 승차 맞죠? 그렇죠? 근데 그 이제 공공재를 우리가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번 과정은 체계적으로 강의를 해주면 오히려 역효과 나요. 왜냐? 우리 학생들이 지금은 받아들일 수 있는 학습 능력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똑같은 내용 가지고 2달 지나면 스스로 뭔가 깨달음이 생겨서 더 커지고 좀 더 지나면 더 커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현재 이 상태에다가 왕창 갖다가 밀어 넣어주죠. 그러면 이만큼 차죠. 근데 차는 것보다 밑으로 쏟아지는 게 훨씬 더 크죠. 학생들이 불안해버려. 왜냐면 내가 담아두는 것보다 흘러나간 게 더 훨씬 더 크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12월 달에 했잖아요. 복습도 하면 안 되고 학교는 그랬네. 다른 과목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냥 복습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졸리면 졸고 쳐다보고 그냥 용어 들어보고 딱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공공재를 이제 나중에는 시장 실패 원인이다라고 하는데 자 시장에는 공짜가 없어요. 그렇죠? 시장에는 행위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공공재는 공짜가 나타날 수 있대요. 볼래요? 우리 시장에서 택시를 탔어. 근데 택시 기사한테 아저씨, 저도 아침에 택시 타고 왔는데 아저씨, 1,000원 갑시다. 그럼 택시 기사가 좀 이게 얼마나 나오죠? 요금이? 2만 원?
더 나와요? 5만 원? 그래요. 어쨌든 5만 원 남도 할게요. 근데 택시기사한테 아저씨 갑시다 했는데 택시기사가 네 알겠습니다 아까 출발하는데 근데 잠깐 아저씨 나 돈 없으니까 공짜로 태워주세요. 무임승차 하려고 그래. 그럼 택시기사가 뭐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럽니까? 이런 아침부터 재수없게 내려! 라고 해야 안 해? 하죠. 시장에는 공짜가 없거든요. 그러면 무임승차하면 배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 시장은 그래. 근데 공공재는 이게 안 된대요. 안 된대. 볼래요? 우리 동네에 갑돌이라는 아주 진짜 나쁜 놈이 있어. 이놈은 진짜 외제차 타고 다니고 돈도 되게 잘 벌거든요. 근데 이놈이 재산을 어디로 다 빼돌려가지고 세금을 10년 동안 안 낸 거야.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막 조사를 해도 가진 재산이 없게끔 나온 거야. 아니, 세금 안 내고 지금 막 살고 있는 거야. 진짜 나쁜 놈이죠. 세금 내줘야지 그 돈 가지고 소방관을 얼룩도 주고 소방차도 유지 운영도 할 건데 세금을 안 냈대. 근데 어느 날 119로 전화 온 거예요. 나 갑돌인데요. 우리 집 불났으니까 빨리 좀 꺼주세요 하고 하니까 신고받고 소방관들이 출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제센터에서 야 다시 빠꾸해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국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우리 소방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갑돌이는 10년 동안 세금을 안 냈으니까 소방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불이 나서 홀라당 타든 말든 냅둬버리라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금을 안 냈더라도 일단 불은 꺼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재는 무임승차에도 배제시킬 수 있어 없어? 비배제성이죠. 그러니까 시장 논리하고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네, 그래서 요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디귿이 있어요. 니은 디귿. 동그라미 니은은 보니까 과 뭐라고 나왔어요? 과소 생산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이제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기본서 보면요. 공공재 끝나면 바로 외부효과라는 게 나와요. 아까 우리 외부효과, 뭐 정예부효과도 잠깐 들어봤고 부예부효과도 잠깐 들어봤죠? 그렇죠? 그러면 정예부효과는 좋은 거 안 좋은 거? 좋은 거. 부예부효과는 안 좋은 거. 공공재는 좋은 거 안 좋은 거? 좋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강의할 때 이렇게 줄 거예요. 좋은 것은 과소, 안 좋은 것은 과대.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그냥 답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렇게 바로 딱 정리해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좋은 것은 뭐라고요? 과소. 안 좋은 것은 과대. 우리 기본서 보면요. 시험 보면 맨날 어떻게 나오느냐. 정예의 물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과다 생산된다. OX. X야. 부의 물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과소 생산된다. OX. X야. 부의 물가는 나중에 내가 왜 그런지 알려줄 거고. 부의 물가는 과대고 정의 물가는 과소야. 공공재도 시험에 오답으로 여러 번 나왔어. 공공재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충분하게 많은 양이 만들어진다. OX. X예요. 과소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잡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좋은 것은 과소, 안 좋은 것은 과대. 왜 그런지는 설명하고 넘어가 줄 거고요. 지금은. 다음. 여기 보니까 규모의 경제란 게 있습니까? 이 용어가 좀 중요하거든요. 규모의 경제가. 예. 자, 칠판 여기 볼게요. 어디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규모의 경제. 그 용어를 읽어보니까 아마 뭐 규모가 커지면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 이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규모의 경제가 시험에 두 군데에서 나오거든요. 생산에서 소비에서 규모의 경제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시험에 나오는데 일단 이거 먼저 이야기해 줄게요. 이거 먼저 이야기해 줄게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이용하는데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이용료가 싸진대. 볼게요. 여기 서울에서 저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평택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 뭐 한 60km 된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냥. 근데 뭐 60km면 여기는 이제 고속도로 60km를 만들려면 지금은 땅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뭐 10몇 조 들어가겠죠. 그 이상. 뭐 10조 들어간다고 가정합시다. 10조는. 네. 근데 이 도를 만들어 놨는데 갑돌이라는 사람 혼자만 이 도를 이용한다고 하면 갑돌이는 서울에서 평택 내려올 때 통행료 한 얼마 내야 되나? 한 80억? 올라갈 때 80억?
더 내야 될지도 몰라. 자기 혼자만 이용한다면. 근데 실제로 통행료는 예를 들어서 한 3천 원밖에 안 된다. 그 이유는 이 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갑돌이 혼자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의 소비자가 그 도로라는 시설 하나를 가지고 공동으로 같이 이용하죠.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혼자 돈을 다 내는 게 아니고 나눠서 내니까 금액이 한 번 갈 때 80억 내는 게 아니고 3천 원이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걸 갖다가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요. 도로 같은 하나의 공공재 시설을 만들어 놓고 여러 명이 공동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지불해야 되는 사용료는 싸진다, 비싸진다? 싸진다. 예? 예. 다음.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데 10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당 생산비가 100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10개가 아니고 100개, 200개 한꺼번에 대량 생산해버리면 생산 단가가 더 싸져요, 비싸져요? 싸지죠. 그렇죠? 그게 바로 규모의 경제예요. 한꺼번에 대량으로 많은 양을 생산하게 되면 생산 단가가 싸진다. 그게 바로 규모의 경제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 규모의 경제가 생산해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 제가 이제 나중에 시장이 독점 시장이라든지 과점 시장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제가 나중에 이야기해 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물건을 만드는데 요 물건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이 물건을 만들 때 생산비가 100원이었대요.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최소한 100원 이상은 받고 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번에 대기업 A, 대기업 B가 시장에 참여했대. 그래가지고 대기업들은 또 이렇게 설비 투자 능력이 되니까 막 저기다가 막 100만 평짜리 공장 크게 지어가지고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생산 단가를 70원까지 낮출 수도 있나요? 낮출 수도 있죠. 그럼 대기업은 있잖아요. 절대 90원에 안 팝니다. 가격 파괴를 정책을 써버린 거죠. 70원, 75원에 팔아버린 거야. 중소기업들이 당연히 죽겠죠. 아니 소비자 봐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똑같은 품질의 물건인데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것은 100원 주고 사야 되고 대기업에서 만든 것은 70원, 75원이면 사면 당연히 중소기업들 안 사겠죠?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생산 단가를 낮춰가지고 가격으로 경쟁자를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A라는 대기업 혼자만 남으면 무슨 시장이겠어요? 독점 시장이에요. 근데 A, B, C 기업들이 혼자가 아니고 한 몇 개 남았어. 그럼 독점은 아니야. 근데 이렇게 되면 얘들이 또 안면 다 몰수하고 예, 담합을 해버린 거죠. 자기들끼리. 그래서 야 너가 먼저 며칠 날 한번 5% 올려봐. 내가 상황 봐서 며칠 뒤에 7% 올릴게. 내 며칠 뒤에 이렇게 담합을 해버리면 마치 독점 시장은 아니지만 독점화된 시장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런 시장을 과점 시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대량 생산을 통해서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면 시장이 무슨 시장이 될 수 있다? 독점, 과점 시장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소리를 나중에 이제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공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짝 들어봤네요. 네. 자, 이제 13번 볼게요. 이제 외부 효과와 지역 지구재가 있는데, 이제 시험은 뭐 거의 그냥 고정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부예부 효과도 있고 정예부 효과도 있는데, 아까 우리 칠판 볼게요. 정예부 효과는 좋은 거, 안 좋은 거? 좋은 거. 부예부 효과는 안 좋은 거 했죠. 예. 요게 이제 시험에 좀 더 크게 나타나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님비 핀피란 말도 있어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 옆에 어떤 학교라든지 좋은 공원이 들어서 가지고 땅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기분 좋다, 안 좋다? 좋죠. 그런 경우를 뭐라 불러주느냐면 정의외부 효과다라고 불러주는데, 정의외부 효과란 것은 소비자가 그런 시설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그러면 선호한다 이겁니다. 선호한다. 그러면 그런 좋은 시설은 프리스 인 마이 프런트야드. 너는 좋으니까 제발 내 옆으로 와주라 해가지고 핀피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에 낙골 땅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로 오면 좋겠어요? 아, 그건 안 좋죠. 그러면 그런 시설들은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니까 부의불가 나타나. 그러면 그런 시설들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혐오한다. 혐오한다. 그래서 뭐라 불러주냐면 not in my backyard 현상이다 라고 해서 그런 건 싫으니까 내 곁에 있지 말고 저리 가버려라 해서 님비 현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님비 현상, 핀피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은 이게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게만 그냥 나오냐면 정의 애부 효과를 님비 현상이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핀피죠? 부의 애부 효과를 핀피 현상이라 한다. 님비죠? 예, 그렇게만 나와. 그러니까 뭐 영어를 이 PI 뭐 이런 걸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정의 애부 효과는 핀피고 부의 애부 효과는 님비다. 이렇게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어디 볼까요? 외부 효과. 시장님이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아파트 인근에다가 좋은 생태공원 조성해가지고 주택의 쾌적성이 높아져가지고 주택값이 많이 올랐어 이번에.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 싫어해? 좋아하죠.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시장님 쫓아가지고 야 이 자식아 왜 이렇게 좋은 거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파트가 많이 오르게 있어 이 나쁜 놈아 이런 소리 해 안 해? 안 하죠. 역시 내가 잘 뽑았어. 다음에 나오면 또 뽑아줄 거야. 이런 소리 하죠. 그러면 정의효과 때는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익을 누리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버려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갈등이 크게 드러나고 뭐 이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다시 낙골당이라든지 화장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동네에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낙골당을 조성해봐. 그럼 어떻게 이제?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면 이제 빨간 띠 두르고 저 때려 죽일 놈 너 다음에 나오면 무조건 낙선시킨다 막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사실 이제 둘 다 문제가 있긴 하지만 부의 효과가 사회적인 갈등을 더 많이 조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이 부의 효과 쪽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주로 내줍니다. 그러면 어디? 제가 이제 오늘은 왜 부의 효과는 과대 생산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개념만 좀 잡을 텐데 개념만 잡을 거예요, 그냥. 그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어디? 동네에 공장이 하나 생겼는데 공장이 들어서는데 공장이 이렇게 들어서요. 근데 공장이 들어서다 보면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물과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죠. 그죠? 예. 근데 만약에 공장 주인 입장에서는 그런 제재를 전혀 받지 않는다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장이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면서도 많이 생산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냥 가정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의 흐름만 잠깐 보면 돼. 뭐 어디? 공장이 과대 생산한 거야. 응? 예, 생산을 너무 많이 해서 과대 생산했어. 환경을 많이 오염시켰어. 그러면 너무 많이 생산하고 있으면 정부가 규제하려고 하겠죠. 생산량이 너무 많으니까 공기를 많이 오염시키니까 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를 할 거예요. 규제를. 그러면 세금을 주로 때릴 거예요. 세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생산비가 높아지겠죠. 생산비가 높아짐에 따라서 공급이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안 증가해. 근데 시험에는 안 증가라고 나오고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렇게 나와. 찍어봐. 뭐겠어? 그렇지. 공급이 오히려 감소하겠죠. 그렇죠? 예.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고용 창출이 발생해 실업률이 늘어나. 실업률이 늘어날 수 있겠다. 그럼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서 결국 물건의 가격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물건의 가격은 상승하면 소비 활동이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시험에 유행처럼 후생 손실이라는 용어가 이제 자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막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정부 개입에 있는데 뭔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모습이 나왔고 부작용이 생긴다. 싹 묶어서 그냥 무조건 후생 손실이에요. 후생 손실. 예. 그러면 다시 보자. 부의효과 때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개입을 하면 결국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서 실업률이 늘어난다.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가 감소한다?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서 소비도 위축되고 실업률도 증가하고 사회적인 손실이 생기겠죠? 그걸 갖다 뭐라 불러준다? 후생 손실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해. 다음 또 하나 있어요. 이 용어가 그냥 폭넓게 그냥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후생 손실 하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세금 때리는 거야, 세금을. 그럼 세금 때리면 수요자도 세금의 일부를 부담한대. 그럼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렇죠? 공급자도 세금을 일부 떠왔는데 그럼 공급도 어떻게 하겠어? 감소하겠죠. 그럼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면 거래는 종전보다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거래는 종전보다 감소하겠죠? 이것도 묶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긴다.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 이거 무슨 손실? 네. 순실이 아니고 손실이에요. 순실이 아니고 후생 손실. 자, 후생 손실은 그냥 뭐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뭔가 약간의 껄끄러운 거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면 묶어서 그냥 전부 다 뭐라 한다? 후생 손실이다. 라고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네. 자, 또 한번 넘겨볼까요, 이제?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14페이지. 자, 이제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돈을 가지고 사람을 양분해요, 양분해. 그래서 주택이라는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게 갖춰진 사람을 고소득층 또는 중산층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적은 사람들, 저소득층 또는 서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택 수요, 주택 소유란 용어를 잠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절대 우리는 기억나냐고는 안 물어봐요. 예. 주택 수요 계층이라는 사람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능력이 충분하게 갖춰진 사람이 주택 수요 계층이고, 예. 다음 주택 소유 계층이라는 사람은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안 되는 저소득층 서민을 주택 소유 계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사실은 주택 정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냐면 둘 다입니다. 사실은 이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우리가 뭐 이렇게 이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잘 산다고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부를 축적했는데 그 과정이 뭐 정상적이지 않거나 불법적이어서 지탄을 받는 거지 잘 산다고 해서 무조건 뭐라 하면 안 돼. 예. 그래서 사실 주택 정책은 고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만 또 있어요. 그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도 있어. 근데 아까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정책이라고 했는데 고소득층들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가만 놔둬도 알아서 자기들이 살아. 시장 논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굳이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 자체를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하는 것도 싫어하고. 근데 문제는 그 능력 되는 고소득층보다는 사실은 능력 안 되는 저소득층이 우리 주변에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 이게 우리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겠지.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임대주택 정책이 있는데 14페이지에는 임대료 뭐가 있어요? 규제. 15페이지 보니까 두 개 있네. 임대료 보조하고 또 뭐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주택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정책이 있어요. 근데 크게 세 가지가 있대. 임대료 규제, 통제 이것도 있고 임대료 보조란 것도 있고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란 것도 있고 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감 좀 먼저 잡자고. 요런 정책들의 주된 수혜 대상자가 누굽니까? 주택 소유계층이죠. 돈 없고 백 없는 우리 주택 소유계층. 맞죠? 그러면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렇든 저렇든 현재보다 저소득층 입장에서 임대료 부담이 더 커져야 되겠어요? 작아져야 되겠어요? 그치? 더 작아져야 되겠지. 그러면 현재보다는 임대료 부담이 더 낮게 하는 효과가 나타나야 돼. 이거든 저거든. 어디?
그럼 임대료를 통제하겠다는 건 말이죠. 현재 시장 임대료가 얼마큼이래. 근데 정부가 개입해서 통제하겠대. 그러면 현재 가격보다 높은 선에서 낮은 선에서. 그렇지? 낮은 선에서 통제를 해야 되겠지. 또 싸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임대료 보조를 해준다? 원래 임대료가 100원이거든요. 근데 정부가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임대료 20원씩 보조를 해줘봐. 그럼 임대인은 임대료가 상승해 하락해? 아니지. 임대료 그대로 100원 받지. 근데 임차인은 자기가 100원 내다가 정부가 20원 보조를 해주니까 80원만 내면 됩니까? 그러면 임대료 보조를 해줘도 임차인의 실질적인 임대료 지불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네? 아, 좋아. 다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 사적 시장의 임대료는 100원인데 LH 같은 데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래. 그냥 사적 임대주택이 아니고 공공임대주택이래. 그러면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선, 낮은 선. 낮은 선에서 이 정도 공급을 해야 되지 않나요? 80원 해도 괜찮고. 그죠?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면 여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원래 살았을 때보다 임대료 부담이 얼마씩 더 싸? 20원씩 더 싸지는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였어요. 임대주택 정책의 주된 대상자는 주택 소유계층, 저소득층 서민이다. 그러면 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정책은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현재보다는 임대료 지불 부담이 커져야 된다, 작아져야 된다. 작아져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나서 휴식을 했다가 14페이지 임대료 규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휴식했다 하겠습니다. 네.